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편집한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니까요. 더 많은 한국 회사 임원들이 주 6일 근무를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박재혁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더 많은 회사들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토요일에 사무실로 나오라고 지시함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말 내내 쉬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에 한국에 주 6일 근무가 돌아왔다. 최근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사 간 대화에 제동이 걸릴 것. 주 4일 근무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 5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5840, 5일 동안이라면 40시간만 근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일반 사무직일 거고 52시간은 생산직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좀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리죠. HD 현대 오일뱅크 이거 임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 사무직이 나와서 일하더라도 뭐 한 오전 시간만이겠죠. 한 4시간 그 정도 일하는 거. 삼성의 모든 계열사들, 그 다음에 SK그룹, 삼양그룹, 쌍용 CNA, 한일시멘트의 밀리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요러면은 이게 또 한일시멘트 분석을 좀 해보고 싶네요. 시젠,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더 시간 들여서 일하자. 월액사원들한테 대한 거겠죠. 농협은행, LS는 강력한 반발에 부결됐지만 기강을 다잡기 위해 임원들에게 주 6일 근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스코도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근 직원들이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쉬도록 허용한 지 2달 만에 임원들에게 주 5일 근무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선진 어쩌고 저쩌고 나간다 그러다가 깨갱하고서 지금 이제 뒤로 밀려나는 거죠. 불경기라고 해서. 근데 삼성의 한 계열사 직원은 임원들이 부하 직원 없이 주말을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우리 임원들이 주말에 부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비상임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좀 쉬려고 그랬는데 뭔가 메일이 띵띵 뛰니까 그게 이제 요즘 휴대폰까지 해서 그 회사 것까지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식 경청회장도 최근 회사 임원들에게 주 6일 근무를 권고하는 추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고서 제가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소제목은 그렇습니다. 원가 세계의 사고방식에 쇠뇌되어 있는 현실. 생산성은 한마디로 아웃풋 나누기 인풋이죠. 현재도 생산직은 어차피 휴일 근로 시간이 증가하면 할증 임일로 임금 수령형을 받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 4일제의 속셈은 금요일부터 일하는 게 이제 할증이 들어가죠. 1.5배입니다. 야간에도 1.5배입니다. 그러면 거의 2배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수령액이 늘어나면은 뭐가 이득이 되냐? 정권 획득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월액 정액제 급여 생활자들은 연장 근무를 한다 해도 급여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임원들이 머리를 돌려 사무직 사원들을 더 일을 시키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임원들 회의나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임원들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그 평상시 각 부서 임원들이 서로 대화 안 하다가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얘기한들 그게 그 백데이터 다 가지고 있겠지. 회의를 하면은 회장이 나오라 그러면 또 뭐 다 몰려 나오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원들은 아웃풋을 즉 일하는 시간 증가한다고 해서 아웃풋가 증가하나요? 그렇다면은 뭐 일요일까지 일해야지. 그래서 이 아웃풋 임원들은 즉 스루풋을 올릴 생각부터 해야만 한다. 거기다가 한국이 중국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적게 일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야만 되는데 뭐 최근에 그 한국 언론에서 소개한 것도 뭐 중국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간다는데 그럼 고부가가치 제품도 뺏길 거야? 중국한테 지겠다는 얘기인지 중국의 저임금과 과도한 정부 보조금에 경쟁할 수 없는 중간 기술의 값싼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싸구려. 그런 건 뭐 수입해서 그냥 쓰자. 이렇게 하고 그런 업종은 접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뭐 막말로 해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한다는 사고방식은 한심이가 10번 일한 꼴입니다. 즉 한국의 임원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지금 행한 것은 자기들의 수명 연장만을 생각한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테슬라의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업종, 이 서비스 업종은 옛날부터라도 제조업 아니래도 뭐 일요일까지 나와서 그 회사의 침낭까지 갖다 놓고 막 그 뭔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그 퇴근 없이 그냥 살고 그 부인이 그 옷 갈아입는 거 그 저기 그 교체해서 갖다 주고 뭐 그렇게까지 근무하는 게 서비스 업종일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제조업에 국한해서 좀 드리는 생각을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유통업의 그 대표격인 신세계가 칼바람 부는 신세계 CEO는 옵니다. 우리나라 그 기자들의 그 기사 제목을 쓰는 거 보면 아주 그 감성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제목들을 잘 만들어요. 대신 일본 뉴스를 보면은 좀 과장법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아름 기자가 요즘에 기자들이 다 여성들이라서 그런가 뭐 기자들이 여성들이 꽤 많더라고요. 비즈와치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6월 22일 걸 가져왔어요. 신세계 릴레이 CEO 교체, 신세계 건설에 이어 G마켓, 이거 쓱닷컴이죠. 쓱닷컴 경질. CEO 1, 2명 더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런 소제목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약 주고 병 주고 신상필벌 찝찝한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CEO가 물러날 때는 일신상의 사유로 저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할 때는 저는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 면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나가줬으면 해서 명퇴금 준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해서 나가지 우리가 나가라고 한 거 아니다라고 대외적으로는 통계를 그렇게 내는 거죠.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벌써 저도 20년이 다 돼가는 얘기예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런데 이 기자는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영진 회장입니다. 평가자보다는 내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해결책을 찾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용진이 형의 모습이에요. 그 여자 기자면은 김아름이가 남자인가?
용진이 오빠의 모습이에요. SNS를 많이 쓰는 정용진 씨다 보니까 요런 정도는 아마 그 위트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여러 가지 그 물류 작업 이런 것들은 CJ, 요건 그럼 CJ 대한통운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미일 연합 그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하고 있죠. 탑건 촬영 그 항모 전투기가 3초 만에 화살처럼 솟구쳤다. 양지호 기자 루즈벨트함 선상에서 국방부 공동 취재등인데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거 뭐 날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24년 04월 17일 6월 달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아니면 4월 달에 이게 있었나? 그게 아닌데 11일 오후 제주 남방 공해상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3초 만에 그냥 쫙 올라가는 거 그거가 캐터펄트 이런 정도는 이게 그 소양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취재를 위해서 오키나와의 가네다 공군 기지에서 C2 그레이 하운드 수송기를 타고 항모에 착함했는데 이 수송기가 내릴 때는 쇠줄인 어레스팅 와이어를 물고기처럼 걸려 비행갑판 중간에 딱 멈춰 섰다. 이런 거 어레스팅 와이어 이런 거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훈련하는 루즈벨트함이 이번에 처음 왔대는데 제주 남방 해상에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해에서 좀 하지 중국 애들 좀 겁주게 서해에서 좀 팍 올라가가지고 중국 그 경계선까지 그냥 쫙 갔다가 다시 오고 난리 나겠지 뭐. 한국 기업들 뼈 아픈 교훈 없길. 발언한 중대사 곧 교체.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신보연 기자가 한경닷컴에서 보도했는데 6월 28일자입니다. 신 대사는 약 20년간 남북 관련 업무를 해온 외교 전문가다. 지난 2020년 1월 한국에 부임했다. 그 부산 총영사도 했다는데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내 인맥도 풍부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발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눈에 띄는 대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은 지난 24일 그는 중국인 희생자가 대거 발생한 경기 화성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유관기업이 뼈아픈 교훈을 얻길 바라며 제한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게 조선족 중국인이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가 좀 뭔가 발악을 하네. 일각에서 싱대사를 기피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 인사들과 공식 접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뭐 제가 쓴 얘기입니다. 건방진 새끼라고 하려다가 건방진 자식 같으니라고. 이거 저 제명이도 먼저 그냥 같이 가. 제명이. 이거 완전히 이거 꼬북노로 타는 이런 게 야당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개 그 대사놈 앞에서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그 꼴을 보고도 그 제명이를 따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도대체? 그 제명이가 야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가 거의 이거 됐을 때죠? 아닌가 됐을 때인가? 됐을 때지. 그럼 그 휘하에 있는 쫄개들도 전부 다 그 쫄개들까지 다 자려가 그냥. 아주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건방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 좀
아서 아픕니다. 좀 일본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 만약 일본인이 죽었다면은 참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정도. 근데 유관기업이 뼈아픈 교훈을 얻길 바라며 이따위 훈계식으로 이 새끼는, 이 자식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요즘에 러시아도 한국에 좀 뭐 북러 조약 때문에 뭐 우리가 한국이 좀 세게 발언을 하긴 합니다만은 얘 해도 조금 건방져졌다 해서 중국이 불러들이는 모양입니다. 지금 해가지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한중 간의 외교장관 회의도 벌어지고 하면서 어, 자기네들도 한국하고 좀 잘 지내야 되는데 하는 거 없진 않거든요, 중국 애들이. 근데 이 싱이 시 주석에다가 이응만 주면 싱이네. 그 과인 모양입니다. 그 과. 자, 어떤 사람이 올진 모르지만 일단은 뭐 대리대사가 한다. 그 밑에 있던 누가 그런 얘기의 뉴스였습니다. 바이든 후보 자리 내려놓아라 토론 끝나자 NYT도 등 돌렸다. 그럼 NYT도 민주당 친민주당계 언론이었던 모양이죠. 김희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TV 토론이 종료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님 저는 충분히 봤습니다. 프레지던트 바이든 I've been enough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 풀리처상을 2차례나 수상한 유명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퍼냐가 이 글을 첫 문장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 임기와 함께 오랜 공직 경력을 쌓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이 나라가 직면한 위험이라면서도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에 남아있으면 트럼프가 1월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예감을 외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컬럼을 썼다는 거예요. 민주당에는 11월에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몇몇 저명 인사가 있다면서 크레첸 휘트머, 세로드 브라운, 지나 라이먼드 상무장관, 지나 라이먼드는 많이 들어봤는데 자, 후보 바꾸자 하는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네요. 요거에다가 바로 그 뒤에 바이든의 입장을 편집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편집을 아까 이 후보 내려오셔라는 그거하고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깜빡해가지고 뒤로 옮겼네요. 나는 이 일을 할 줄 압니다. 반항적인 바이든 대선 출마 중단 요구 거부. 조이 게리슨이 USA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의 토론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 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추측한다. 뭐 검증한다고 그랬지만은 트럼프가 거짓말 투정이로 토론을 벌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이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거라 그러면 공산주의자란 얘기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화당 사람들이 더 뿔날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한 발언일 것 같은데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표현을 하면은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라고 증명이 됐습니까? 푸틴하고 뭔가 호흡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소련이 해체되고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 바이든 아저씨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딴 거가 편집이 됐네요. 순서를. 혼다, 마스다 등 행정지도 인증비리 행정처분 보류, 국교성.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가 흉내내서 그 이름을 적겠지. 우린 국토해양부라고 그랬나? 우리는 국토교통부라고 그랬죠. 우리도 국토교통부지. 그러니까 일본 따라 할 것은 또 따라 해요. 지지통신, 사회부. 이게 결론은 행정처분이 재발 방지를 요구해 행정지도로 끝났다. 그 라인 야후도 행정지도로만 끝나지.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일본에서의 그 행정지도는 뭐 세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은 면책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행정처분은 보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도요타 자동차, 제일 그 중요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자관, 그 뭐 검사, 그 인증시험 비리에 대해서 그게 뭐 도요타만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뭐 많이 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근데 잠깐만 재발 방지 요구로 끝낸 인증비리. 자동차 산업을 죽일 수 없다는 입장일 것. 일본 지금 뭐 가뜩이나 초엔저 뭐 이런 거로 힘든데 이게 그 도요타 자동차가 그냥 국권이 그 또 물건 팔아가지고 지금 일본 또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을 죽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재발 방지 요구를 했다. 우리나라가 알이 쓸 것도 재발 방지 요구 정도. 그렇게 그 신이 얘기할 수준은 못 되나 그 친구는. 무슨 교훈을 얻어? 좀 다시 생각해도 그냥 열나네.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 패권 미국이 받았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올라. 이거 벌써 이미 뭐 다 파악하고 있는 얘기를 김경미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어요. 2021년 이후 공급량 50% 늘려 유럽 시장서 러시아 공백 메워. 작년 호주 카타르 러 제치고 1위를 했다. AI 열풍에 중국 등 수요도 치솟아 전기를 생산하려니까 세계 교육량 사상 첫 4억 톤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면은 영국이 서유럽의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와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잠깐 노란 게 미국이 그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러시아는 그냥 권양권양 하고 있고 카타르도 권양권양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세일가스 그거 나오면서 팔아야 되니까 그 그 민주당은 뭐 환경 보호한다고 생산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석유 계통이 자기네들도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푸틴이 바보가 아니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미국이 수출 1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뭔가 미러 간의 음모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푸틴이 그렇게 머저리가 아닐 것이기에 자기네들이 유럽의 그 가스를 못 판다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는 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출을 못하니까 아니 유럽으로 가스가 안 나가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또 그 가스를 팔아야 그 달러를 버니까 돈을 버니까 중국에다가 좀 열심히 파는데 중국은 가격을 후려쳤죠. 국제 시세가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는 그 한국이 눈독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그 전국이 연탄 안 쓰고 가정연료는 LNG죠. 네. 그게 어마무시한 수요일 겁니다. 우리가 또 미국산도 지금 많이 들여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짝짝꿍,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당신들 지금 그 많이 그 식출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 이런 거 좀,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또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가 된다면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가스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중무역정쟁 신무기 히토류, 히토류를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데 환경보호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데 개발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은 미국도 히토류가 많다고 그러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장량은 북한이 근데 세계 1위다. 그 북한은 환경 뭐 이런 거 지금 안 받는다면은 북한이 이런 거 좀 왜 못 팔아먹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제재 때문에 못 팔아먹고 있는 거죠. 미확인 매장량 곳곳에 경제성 여부가 관건이다. 이 뉴스는 심세롬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2019년 거를 제가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히토류 매장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한반도 광물 자원 개발 융합연구단이 발표한 거랍니다. 그리고 20억 톤가량 매장돼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로울 매장료 총합 1억 2천만 이거라면 16배가 넘는 양이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나는 양 가지고 전 세계 히토류를 다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욕심나는 땅이 될 것 같다. 분명히 그런 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의 개방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제가 그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자원 강국 무의미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대북 제재를 풀려고 그러면은 뭐 북한이 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으려면은 문호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핵폭인데 핵폭이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보든지 뭐 어떤 수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은 그 해저 물론 본토에서 동쪽으로 1800km 떨어진 그 섬에 그 일본 섬에 그 1600만 톤 그 1600만 톤 가지고 되겠어? 북한은 20억 톤이라는데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싸게 천연가스를 팔기보다는 한국에 제값을 받고 팔고 싶은 모양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말이 있었다. 살상 무기가 아니고 간접 무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후에 유니 중앙아시아 순방이 이루어졌죠. 그런 다음에 또 이루어진 게 북러 조약과 러 베트남 조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발언을 했는데 요거 엄포에 그쳐주기를 저는 바란다. 그때 그 뉴스 나왔을 때도 제가 말로만 하십시오. 그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그 살상무기를 직접 줘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히토류만이 아닌 북한의 지하자원은 남한에게도 지극히 필요한 자원이다. 사실 일제시대 때 일본도 우리나라 그 지리조사를 다 30년인데 그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지리조사를 했는지 옛날부터 했는지 그 36년 전에도 한 건지
모르지만은 북한에 그렇게 광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공업을 발전시키고 남한은 그냥 호남지방 쌀 가져가는 정도, 그리고 경공업 정도 발전시켰었어요. 음, 그러니까 해방 후에 북한의 그 공업력이 세니까 남침을 했지. 철, 뭐 무연탄, 뭐 이런 게 많이, 전력도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셌었고. 그래서 북한 스스로가 아니라 미래의 관객에서는 아마도 북한이 개방을 취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이거 희망사항입니다. 키신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패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약화는 중국이 동시베리아를 먹게 된다는 논지였다. 저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동시베리아 먹는 데는 연해주까지 먹을 생각인데, 이 연해주 뉴스들 보면은 연해주에 러시아인들이 안 들어와서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었다 했는데, 한국인들을 글로 쫓아내니까 이게 웬 떡이냐. 먹을 게 천지다 이게요. 산에 가서 나물 뜯지, 해변에 가서 미역 그 자연 채취해가지고 먹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기 잡아 또 생선, 물고기 잡아 먹지. 그거 보고서 브라디보스톡이 아니고 연해주가 아니고 저 무슨 섬이죠? 아이고 갑자기 그 섬, 나중에 다시 그 생각이 나겠습니다만은 그 섬에 그 가서도 그렇게 그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섬은 한국 음식이 러시아인들도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뭐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푸틴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를 미국에 넘긴 꼴이다. 대신 파이프라인 공급처는 중국 대신 한국과 일본, 한국만이 아니고 한국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욕심 부려가지고 일본을 반대급부로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홋카이도의 뭐 이렇게 국경 소유 분쟁 이거 있는 그런 거 그냥 우리가 포기할게 그 섬. 그러니까 가스 오케이? 이렇게 되는 날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한국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브라디보스토크에서 또 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곤란하지. 그러니까 북한을 격려하는 파이프라인이 그 현실성이다. 조만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한국이 더 좀 이 산업을 유지하면서 또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려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북한 웨딩드레스 비속어 단속 보도 플로라 드루리가 BBC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남한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웨딩드레스에서부터 비속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새로운 보고서 한국통일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수백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것이다. 지난해 BBC가 처음 보도한 한국음악감상과 영화 배급을 인정한 뒤 처형된 22세 남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보고서를 비방과 날조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새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문화에 대한 단속은 더 심하게 될 것 같다. 2020년 법은 대한민국의 오락물을 시청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사형으로 처리한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김정은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관계를 더욱 경색시켰죠. 외형적으로는, 뒤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후 매년 집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들은 이전에 문재인 정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이제 김정은이 북한을
이젠 해도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 정권에서는 이제 발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흰 드레스 입으면 안 되고 이게 북한식 정품이에요. 그렇게 되면 야, 이 사람들아 이 양복도 입으면 안 되지. 여자가 그 흰 웨딩 드레스 입는 게 그 꿈인데. 그 이렇게 입으면 평상시 입는 한복하고 뭐가 달려? 그냥 여기 그 색동저고리 같이 이런 거 그러면 그 신부가 이게 평생 한 번 입는 날인데 그 서양식 웨딩 드레스 멋있는 거 가슴 좀 나와주고 그런 거 입고 싶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왜 시진핑 위안화 약세 유도 일본 경제에도 영향 미칠 중국의 숨겨진 속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과장법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 후쿠시마 가오리라고 참 이름도 참 재밌네. 언론인인데 위안화 약세로 유도하려는 중국의 의도. 실질적으로 이게 그 변동 환율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정 환율로 했다가 정부에서 그 환율을 정하는 모양이죠. 이 중국은. 그런데 이제 약세가 될 게 뻔하고 고금리로 계속 가니까 자기네들도 금리는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되니까 정말 위안화가 약세가 돼가고 있는 건데 일본처럼 위안화 약세 시진핑의 포주로 그거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래서 2015년 위안화 쇼크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소제목을 썼고 그리고 이런 조치는 푸틴은 지난해 8월 브릭스 회의에서 탈달러를 결제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현재 타이밍에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푸틴의 체면도 구겨진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 푸틴 체면을 줄이려고 위안화까지 내리나? 뭐 딱이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경제 상태가 위안화를 내리면은 수입품 가격이 좀 올라갈 텐데 수입품 가격이 그건 어떻게 해결을 내는지 어쨌든 그 평가절하를 안 하면은 안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뭐 거시경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런 뉴스를 보면서 계속 배워가는 뉴스라고 좀 봐주세요. 제가 전문가라서 이런 뉴스 그 편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편의점이 드디어 일본의 편의점을 넘어섬의 심층을 찾아보았다. 토요장이라고 도요면은 풍이죠. 풍장, 풍장인데 제한국 컨설턴트. 한국인인 것 같긴데 일본하고 왔다리 갔다리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한국의 편의점이 일본을 제쳤다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자주 나온다. K 편의점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일본계 편의점이 장악한 동남아 시장에서는 편의점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그럴 거고요. 일본과 한국의 다름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 도시락 개발인데 사실 도시락 개발은 한국 그 편의점이 일본에 가서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기고자는 제 실감으로는 아직 품질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본 편의점 퀄리티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고 한국이 일본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깝깝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 하도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오래된 회사는 일본 회사는 돌다리를 얼마나 두들겨야 하나 싶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느껴지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해보려면은 근데 반대로 한국은 먼저 가보고 해보고 이거 완전 그 정주영식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 안 해보면은 실패하지 않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도시락, 저 편의점 도시락은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요거는 일본 도시락인 것 같아요. 뭐, 요모조모, 뭐, 새우튀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입맛이 사실 일본이 이런 퀄리티 때문에 한국의 입맛도 좀 변한 거 아니냐까지 이제 은근히 자꾸 일본 도시락을 좀 칭찬을 해주고 있지만은 뭐 한국화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장점이니까 요거는 초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초밥을 좀 시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팔기 시작하고 있죠. 음, 가격이 문제인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에, 저녁 시간에 가면 만행떨이로 하는데 낮 시간에는 만행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행짜리면은 한 10개 들어가면은 하나에 1,000원씩인데 다른 거하고 생각해 보면은 비싼 거 같게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별을 그렇게 하는 거고 편의점에서는 이런 스시 초밥은 아마 도시락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일본에서는 이걸 도시락화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거 매일 그냥 매일 해야 된다는 거. 안 팔리면 밤에 그냥 막 떠리로 하는데 한국 유학생이나 가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매장 마감 시간에 5분 전에 가가지고 가장 쌀 때 사가지고 버텼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일본을 넘어선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오늘 뉴스인데 일본도 제쳤다. 월 2천만 명 우르르 몰린다는 앱 알고 보니 이영기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웹툰 플랫폼 시장 사실상 한국이 양분. 그러면은 피코마라고 이게 일본 것 모양인데 라인 망가가 이용객 수가 1,000만이 넘었고 코믹 코모아 요게 이 카카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합치면 2천만이니까 일본 거 따라 마셨다 이게요. 근데 야후 재팬, 이북 재팬이라는 것도 있네. 야후 재팬. 야후 재팬도 사실은 그 네이버가 반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반 가지고 있는데 손정희 씨하고 그러니까 일본 만화 시장도 그러니까 또 네이버가 나스닥인가 거기에 했는데 히트를 쳤다고 그러죠. 웹툰 뉴스 그거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